안녕하세요.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한 사건이나 또는 인물들을 모시고 시사 교양을 나누는 프로입니다. 오늘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제 막 너무나 바쁜 지방행정 사무감사가 막 끝나고요. 따끈따끈하게 많은 뉴스를 가지고 오신 진용복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용복입니다. 예, 남동섭 교육행정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섭입니다. 자, 경기도의회가 이제 전국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하면 크고 뭐 서울하고 비교해서 이제 작은 것도 아닌데 그동안 이제 10대 후반기를 결산하시면서 두 분이 아마 수혜가 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혹시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는 이제 지난 10대 그 의정활동에 대한 수혜가 있다면 이렇게 묶어서 우리 부의장님, 진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4일간의 긴 여정을 어제 마무리 졌습니다. 네. 네, 상임위마다 약간씩 일자는 좀 다소 상이한데요. 저희들은 어제 저희 농정해양위원회는 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우리 뭐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그래서 잘 수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고 잘 수행이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저희 농정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의 지곡저수지에 관련해서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본과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손을 잡고 용인의 그 기흥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곡저수지 주변의 산세, 그 지곡저수지가 이제 농업용 저수지죠? 예, 농업용 저수지죠. 예,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 기반 시설에서는 폐지를 해서 일반 저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식수 가능한 저수지로 만든 겁니까? 식수 가능한 게 아니라요. 일반 저수지로. 예, 농업용 저수지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5km 이내는 산단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를 일반 저수지를 용도 폐지를 한 것이죠. 그게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초석으로서. 예, 그런 꼼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의혹을 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뭐 용도 폐지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도 폐지를 한다. 그럼 산업단지가 용인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산을 훼손하면서 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이 그렇죠.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같이 그렇게 수익이 높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용도 폐지를 했다. 이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신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좀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벌써 이게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혹인데 우리 그 남동섭 교육행정위원장님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여기 그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신 의정 책임을 지신 이제 분이신데 어떠셨어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지난 회기에서 수혜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 잘했나요? 우리 교육청 잘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고 그다음에 정책 대안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다음 필요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 오늘 더동단의 그 시사 프로 그 김대유 오늘 그 박사님 오늘 이 사람 이 프로에 특별히 또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이랑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보다 뭐 교육학 박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오늘 이 자리가 좀 쬐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 그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좀 교육위원회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선 무상급식 시리즈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다음에 의무교육, 무상교육 이 세 가지만 해도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이게 모두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서울 오세훈 시장님은 그 혁신교육 진짜 오래된 사업인데 혁신교육 사업 예산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아니 그 아이들 급식도 그 무상급식을 전면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 한번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럼 궁금한 게 행정 주체인 이제 시나 도가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에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네요.
의회하고 이제 싸움이죠. 이제 의회에서는 다시 그거를 이제 세우는데 이거를 부동의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주 근접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면 그 집행부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예, 그럼 한 번 더 그러면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코로나 시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그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뭐 외국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잘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정부화 시대로 급격하게 이 교육 사업에서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정보화 기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라든가 이게 지금 보급이 안 돼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좀 보급을 해서 좀 가깝게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이 어쨌든 이제 융합 교육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용록 부회장님께서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에서 조회수가 상당히 높았던 그 출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보건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보건교사 대표들이 나오셔갖고 아직도 이게 수없이 많은 이제 그런 행정 지침이 학교에 내려가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1인이 혼자 다 한다, 보건교사. 이래갖고, 이 조율이 안 돼갖고, 꼭 그 의원님들 만나면은 이제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그랬는데, 행정감사 이제 끝났으니까 올해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추후라도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진용국 부의장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갖고, 이제 부의장이니까 전체 사실 의장님이신데, 이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또 경제적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뭐 특별히 뭐 준비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지난해 1월달에 그냥 참고를 해갖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냥 발빠르게 전국 최초로 되는 코로나를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의회 자체네. 예, 의회 자체 내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자체 내지만은 집행기관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말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는 민의의 대의 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기받아서 한 570건 정도를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한 65%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경기도의 역학조사관이 6명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390만 명인데 역학조사는 6명 갖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경기도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71명으로 역학조사관을 늘린 것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 책정을 해서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에서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듦을 갖고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의회천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계속 많이 했죠. 그래서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저희들이 정책 금융 지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도 지원해줬고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소비지원금 이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같은 거를 재난기본지원금 같은 거를 했듯이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원했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처음부터 처술의 배는 부를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가면서 이거 전국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마 경기도의 역할 그리고 또 거기서는 또 의회가 그런 또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소상공인들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본 그 재난지원금 이런 이제 소득분배 차원에서 또는 이제 구제 차원에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가지 좀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사무실이 있어야 또는 뭐 매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물적인 어떤 뭐 그런 점포가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고도 정말 사업자 수좀 내 갖고 이렇게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손해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증빙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렇죠.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빙을 받지 못해서 구제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활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소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종석 교육 행정위원장님께서 이제 아까 정보교육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의 이제 정보교육 하드웨어 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그 콘텐츠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고 그러네요. 그러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좀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하다라는 느낌은 못 들었고요. 하여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의혹 같은 것이 껴서 그런가요?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결국 교사들 훈련시키고 또 교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 이제 AI는 이제 미래의 일이고 IA 이렇게 정보 슈트를 입게 만드는데 그런 예산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는 이제 AI 교실이라든가 이런 그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라기보다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 또 훈련 예산, 또 체계적인 연수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이제 교육기획위원회라고 또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정보화 사업들은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그러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는 예산 규모가 워낙 우리도 크죠.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산도 큰데 저희는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아마 올해 선정되고 내년에 선정되는 곳이 다 지금 아마 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요. 스마트 스쿨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던 거는 교육의 힘이라고 저희들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지금 과도기적으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 어떤 교육 대안들은 뭐가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미래학교가 아닌가. 지금까지 정형화된 어떤 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정형화된 모습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 틀을 깨서 좀 혁신적인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열려져 있는 열린 공간에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육이 정말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 시발점이 아마 스마트. 그러면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과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워낙 저희보다 많이 알으셔가지고. 그건 또 아니죠. 우리 시민들이 뽑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제 협조하고 또 감시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주로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하여간 미래학교 준비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많이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정석 위원장님이 하실 일 중에 선택과 집중 이 부분을 아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 이전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교육청 청사 얘기도 같이 해주시고. 지금 신청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 같이 있는 남정섭 위원장하고 같이 상임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의 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촘촘히 업무를 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사 이전 추진단을 준비를 해서 지금 면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운전도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다시 채워가기 위해서 계속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서로 가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방송에 나오면서도 이러한 종이에다가 뭘 써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종이 없는 의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스템을 전자화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정자로 모든 것을 하나의 포털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보면 옛날에 말하면 동화전가, 표준전가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잘 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저기 경기 인터넷 뉴스도 요청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게 좀 필요하지 않다. 그래갖고 책자를 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자료를 갖고 검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화하면은 의정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의정 요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어렵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정섭 위원장께서도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경기도 의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정섭 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설명을 이제 하시면서 네,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 이전에서 좀 광교 신도시 쪽에 거의 됐죠, 거기도. 거기도 한 10월 정도면 10월 정도. 그러면 지금 이재영 교육감님이 이제 그만두시기 전에 거기 들어가시겠네요. 아니, 못 들어가요. 아, 그러시구나. 교육청은 거기 못 들어가고. 그럼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교육청도 지금 그 도청 청사 옆에 교육청도 지금 거기 신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아마 10월달에 입주 예정인데, 거기서 가장 특징인 것은 교육청이 스마트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그래서 다 열려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앉아서 그냥 근무하면 자기 자리가. 저도 가보면 복작복작되고 네. 이게 뭐 다 뭐 오픈돼 있고 그래서. 네. 예. 지금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은 그 짓고 나면은 아마 그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좀 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안에다가. 열린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러니까 그 업무 공간만 열린 공간으로 쓰지 말고 이게 청사 자체를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공간 활용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지금 이제 인터뷰하면서 놀란 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혈세가 쓰이는 곳곳에 다 의원님들 어떤 그 노력이 숨어 있군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 관련해서. 하여간 뭐 디테일하게 하여간 의원님들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아주 세밀하게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조율하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청 청사 의회, 그러니까 이제 의회 청사도 거기에 지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을 만약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그러면 서유럽이나 좀 선진 문화가 있는 곳에 가면 꼭 이제 뭐 박물관을 들리거나 아니면 행정청사를 들리거나 아니면 의회청사를 들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방문하면 놀랄 때도 많아요. 그렇죠. 옛날 거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하고 옛날하고 공존하면서 행정 업무도 보면서 박물관 형태에 있고 그다음에 기록이 잘 보존돼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실질적으로 1380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로 해도 과언이 아니죠. 1380만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인구가 있는 경기도 의회가 근데 굉장히 아주 초라하게 어떤 그 박물관 형태로 이제 의정기념관 박물관 형태로 요만한 공간이에요. 이거보다도 반도.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청 신청사에 이전하면서 의회도 같이 이제 이전하는 거죠. 의회도 이제 독립공간이니까 같이 이제 거기 옆에 가는 거죠. 이게 경기도하고 부속이 아니에요. 의회는 독립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이제 의회 방송하러 자주 가는데 주차도 힘들어요.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되나요? 그럼요. 거기 저 주차 대수도 많고요. 그다음 지하철이 굴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곳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의회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의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아까 히스토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왕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가는 거를 뭐 세계 최초로 정말 ICT 기반으로 한 정말 멋진 어떤 의정 홍보관 아니면은 도민기념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거를 만들어 보자. 그 대표적인 그 얘가 뭐 전국 최초죠.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정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돈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0억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도 그러니까 리뉴얼해요. 다시. 그럼 그것도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의정기념관 모습을 좀 벗어나서 지금 현재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IT 기술을 활용하고 저희가 세계에서 IT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들어오면 경기도에 이제는 각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도청, 의회가 있는 이 청사를 반드시 먼저 들립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럼 이 속에 들어왔을 때 딱 첫 관문이 뭐냐면 들어와서 경기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의에 대한 홍보 예.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그 그렇죠. 첫 공간이 저는 우리 라키비움 의회 내에 있는 라키비움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되고요. 그 속에서 모든 정보와 ICT 융합 그 기술을 좀 녹아내서 거기서 방문객들이 오면 경기도가 이렇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굉장히 그 IT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이만큼 자랑할 게 많겠구나. 이거를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부회장님 그 국회 그 여의도 국회에 가면은 이렇게 의원회관 그 라비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신청해서 뭐 전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요즘 거기 또 많이 맡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하고. 경기도도 지금 현 청사에는 그러한 공간이 지금 태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청사에 가면은 뭐 이렇게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남정서 위원장님이 뭐 교육청 신청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오픈 공간을 만들듯이 경기도의회도요 그런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첫 번째 사업을 실시한 게 바로 남정섭 위원장이 운영위원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게 바로 라키브임인데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의 의정관 경기마루라고 이름이 명명이 됐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덧붙여서 우리 워싱턴 DC 이런 데 가보면요. 백악관도 그렇고 뭐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 둘레길이 있어요. 호수도 있고 산책도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시정사 옮겨간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인데 이 시민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도시들의 관공서예요. 제가 요즘 새로 만든 데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그렇죠. 이제 도청과 교육청도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 주변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이제 관공서만 있고 그래서 여기 산책로도 있고 좀 경기도 이제 도청이나 교육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산책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유모차 끌고 오고 애기 이게 데리고 오고 거기 거닐고 그러다가 문화공간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안에 그 리모델 그 모델 하우스처럼 이렇게 저는 뭐 이게 청사진을 보면 공연장 야외 공연장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접근이 굉장히 좋게끔 이렇게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뭐 그 공간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주변에 좀 도시 속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저기 공원을 조성을 해놔갖고 옛날과는 달리 근데 거기는 강교의 신도시니까 강교 호수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직접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신청사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에는 청사가 되게 권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폐쇄적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설계 방식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접근성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미리 짜맞춘 건 아닌데 우리 이제 그 진 부위원장님이 우리 남 행정위원장 많이 챙기시는 것 같긴 한데 기흥 호수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적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기 뭐 이렇게 저기 광교 호수처럼 잘 꾸미고 뭔가 이렇게 휴식공간 만들고 하시는데 관여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진 부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김민기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거기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광교 신청사 광교 호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매입을 해서 LH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분양가에 거기다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위적으로 잘 만든 곳이죠. 이쪽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순전히 돈을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 맞아. 재고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더라도 지금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목적이 11km가 둘레길이 11km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경기 서남부 하게 되면 한 350만 명 정도가 이용 가능한 그 인구들이 모여 있어요. 동탄도 바로 옆이고 수원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럼 용인에서도 가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들의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저수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기흥 호소하는데 최선의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기흥저수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저도 옛날에 신혼 그 시절 네. 때 거기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벚꽃나무도 많고 이렇게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둘레길이 없었고요. 없었죠. 없었죠. 지금 이제 둘레길이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부의장도 그렇고 거기서 계속 뭐 10억 저희가 가져온 거 많죠. 저희 도비가 들어간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한 46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6억 하는 동안 둘레길을 지금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유모차가 유모차가 끌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11km를 그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전에는 이제 벚꽃나무가 사실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그러니까 둘레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 힘든데 지금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도비 투여가 됨으로써.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진흥국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둘레길 완성되려면 조금만 더 뭐 올해까지만 하면 아마 거의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그 김민기 의원께서 국기를 좀 시청자들이 이제 김민기 하니까 가수 그럼 좀 김민기 빼고요, 많을 그럼. 거고. 그럼 제가 했다고 할 수가 그게 아니라 없어서. 누군지 그분 소개시켜 주세요. 김민기 의원이 어떤 일 하시는지. 뭐 그 지역의 삼선 국회의원인데요. 김민기 의원님이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이게 네네네네.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요. 도의원이신지. 김민기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김민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아니죠. 경기도에. 기흥구에 김민기 국회의원인데 이런 거 확실하게 선전해 줘야 돼요. 네.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거기 왜 그러냐면 저기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면 거기 누가 가서 이렇게 꽃을 걸리겠어요. 그렇죠. 물을 깨끗하게 한 첫 번째 주인공이 저는 김민기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거를 위해서 준서를 해서 섬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13,000평 굉장히 큰 그 13,000평의 준설토로 싸가지고 지금 올해 아마 가을에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전체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민들 생각에는 뭐 이렇게 저수지를 꾸미는데 뭐 그냥 행정부가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도의회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돈이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13,000평 되는 그 꽃밭에 이제 이 축제도 하고 꽃이도 심어가지고 코스모스가 심어졌고 그다음 그 옆으로 해가지고 심정원 그러니까 정원도 만들고 물빛 정원이라는 곳에다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이 투여합니다. 시민들 가보시면 알겠죠. 도민들이.